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좀 밥 먹고 그래서 그런지 충곤증 때문에 많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든 것 같은데 오늘따라 내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케이블 사고점 탐지법 부분을 이제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열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압기 열화나 뭐 케이블 열화 이런 쪽을 같이 많이 물어보고요. 케이블 같은 사고점 탐지 방법을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고 탐지 장치 같은 걸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뭐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끌고 다니면서 소음으로 듣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실무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학이 났을 때, 단락이 났을 때, 아니면 단선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뭐뭐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이 한번 볼 텐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다른 것들, 뭐 케이블 보호 대책 같은 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단락전류 같은 경우는 단락전류 억대 지책으로 해가지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요. 전력 품질도 꼭 나옵니다. 14장에서. 그리고 역률 개선이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이제 역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역률이 보통 한 3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역률 문제는 뭐 간단하게 역률 개선의 목적 뭐 이런 정도만 물어봤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온다면 역률 개선이라든가 뭐 사단자 정트라든가 뭐 이런 기존에 많이 나왔던 고장전류라든가 이런 거 계산 문제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서 다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배전 부분을 보시면 케이블 열화 진단 기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들을 이걸 보고 사용을 하시지 않는 이상 사용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 절연 부강 같은 것도 케이블 큐어 해가지고 10점짜리를 이제 물어봤던 부분들도 있고요. 열화된 케이블의 안에다가 뭔가를 이제 밀어 넣죠. 여기 보면 얇은 관으로 해가지고 막아놓고 뭔가 밀어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케이블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케이블 상용주파, 내력시험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연 내력시험기 아까 보셨던 머레이 루프 테스트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고점 탐지 방법에 대해서 머레이 루프 테스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은 이따가 그 그림하고 매칭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 부분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머레이 루프 테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펄스 반사파 측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형들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물려가지고 측정한다는 얘기죠. 비접촉 시 온도 페이스 트레이서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측정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곡률 반경 이건 케이블 쪽이었으니까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 고장점이 여기 이제 머레이 루프법이 이제 다시 이제 나와있죠. 머레이 루프법. 뭐냐? 이게 그림으로 나와있고. 요거에 대한 것들을 보시기 전에 펄스레이드법도 나와있죠. 아까 그 사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얘가 한 600페이지,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번 이제 지나가면서 제목,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목, 그림만 일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제본을 한번 양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책이 내용이 괜찮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 시험 보기 전에는 이런 자료 같은 건 제가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거 필요하면 USB 가져오시면 카피해 드릴 테니까. 하지만 이거 책으로 제본해서 한번 가지고 계셔야지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본했던 데가 싸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좀 한번 저희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고점 탐지법, 고장 탐지법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측정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락사고 발생 시, 단선사고 발생 시, 단선지락사고 발생 시 이렇게 돼 있죠. 지락이고 이거는 단선입니다. 단락 부분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단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좀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락이라는 거는 같이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케이블 길이에서 아까 L 길이가 틀려집니다. 두 가닥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좀 오차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압, 고압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까처럼 전압을 가해지는 게 저압이냐 고압이냐 이거죠. 절연장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저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절연장이 크게 나오는 경우는 고압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락 사고를 하는 부분이 단락 같은 건 벌써 불어버리죠. 떨어져 버리니까. 예? 아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락 같은 경우는 지락이 나면서 아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케이블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땅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 단락이 났든 지락이 났든 그걸 어떻게 발견할 겁니까?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저주파 중첩복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케이블에 이렇게 저주파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럼 분명히 중간에 끊어져 있겠죠. 어디선가 지락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주파를 실어서 보내고 위에서 음파 탐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백사장 같은 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쫓아갑니다. 근데 좀 크기는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로를 쫓아서 가다 보면 그 음파에서 안 들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점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문제는 선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쫓아가야 되죠. 근데 요거 같은 아까처럼 보셨죠? 그 장비를 케이블의 시작점에다 그냥 걸어놓고 그냥 전압을 가하든 뭐 아니면 파형을 보든 해가지고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디쯤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근처에 가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더 빠르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락사고냐, 단선사고냐, 단선지락사고냐, 이때는 뭐가 되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펄스레이더는 다 됩니다. 선이 끊어졌건, 아니면 지락사고가 났건, 뭐 다 된다는 얘기죠. 왜? 파형만 보는 거니까. 아까처럼 뭔가, 이상전압의 반사와 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텐데, 뭔가 진행파를 쏩니다. 마이크로파 같은 걸. 그러면 그게 갔다가 어디선가 뭐 막혀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얘가 거기서 뭐 저항값이 틀려지니까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데 같은 파형으로 들어오면 성질이 같은 거고 다른 파형으로 해가지고 극이 바뀌어서 들어오면은 뭐 정반사, 부반사라고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 지점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갔다 돌아오는 그 사이클을 계산해보면 내가 전파 속도, 아까 얘기한 그 속도, 몇 킬로미터로 내가 딱 보냈는데 몇 초 만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대충 몇 미터 정도 갔다 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왜? 갔다가 왔으니까. 그 시간을 2분의 1로 나누면은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오실로스코프를 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머레이루프법인데, 머레이루프법은 저항값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값은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킬로미터당 얼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값을 딱 측정하면 얘가 몇 미터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R1이고 여기가 R2입니다. 머레이루프법의 동작 원리는 서로를 단락을 시키는, 이건 브릿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브릿지를. 단락이라는 게 코먼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케이블이 사실상 이게 한 선입니다. 단심. 단심이니까 여기 끝에가 끊어져 있고 여기 이쪽하고 이쪽은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다 검유계를 연결해 놓고 저쪽 끝에 가서 또 이걸 단락을 시켜줘야지만 얘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R2하고 이 거리, 그리고 R1하고 이 거리, 이 부분을 다 서로 상세되게 이렇게 곱해졌을 때 보시면은 얘하고 곱해지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 거리 분의 여기 보시면 R1이 어떻게 됩니까? 얘죠. R1일 때는 얘는 얼마라고요? I라고요. 거리가 여기죠. R1. R2일 때는 요게 요 거리죠. 여기까지 거리죠. 거기까지 거리를 하려고 했더니 2L로 한 다음에 I를 빼주면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하고 여기를 곱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곱하면은 대각선 선분이 나오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브릿지법으로 쓰는 것들은 거의 그런 용도로 씁니다. 이쪽 대각성분이 같으면은, 같으니까 밑에 부분은 같고 위에 부분은 같다라고 수식을 넣어주고 하면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럼 R2I 나왔죠? R1에 2LI가 나오죠?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나중에 여기 그 거리 I는 이거분의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 이 수식입니다. 정존용량법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C 성분하고 X 성분을 가지고 같이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적용 범위가 가장 넓고 실용적이다. 도치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고 측정 조작 및 측정기 운반이 용이하다. 아까 측정기 보셨죠?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방처럼 들고 가서 그냥 저쪽 편에 이제 그 단락을 한번 시켜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것 뿐이지. 예? 펄스 레이더 같은 건 단락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가서 그냥 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단점으로는 단선 사고 시엔 적용할 수가 없다. 왜? 단락을 시켜주지만 임피던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락 저항이 높고 사고점이 방전하는 건, 방전한다는 건 계속 변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전할 때 뭐 아크가 지직한다는 건 그때마다 저항값이 변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뭐 특수한 경우에 뭐 측정이 곤란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단선 사고 시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펄스 레이더는 펄스를 보내면 고장점에서 반사되는 반사파의 도착 시간을 측정하여 고유의 펄스 전파 속도와 비교하여 고장점의 거리를 예측하는 것이다. 여기 또 있죠. 1파, 2파.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기가 지락이 나거나 그러면 반대 파형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지락이 나지 않고 단락이 났으면 같은 그 정극성, 부극성, 양극성, 부극성이라고 하면은 위로 나오느냐 밑으로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파형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은 다른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단락시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두 개 걸어놓고 지락시 위에 하나 그려놓고 밑에 하나 그려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그림들을 더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락, 단락, 단선사고 다 된다. 그 펄스 레이더는 아까 처음에 다 된다라고 이제 써주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펄스 레이더를 쓰는데 단점은 뭐냐? 장점은 다 되지만 단점은 이게 좀 오차가 있다. 그래서 별점으로 오차 2~5% 정도로 머레르프법이 나쁘고 측정기의 조작, 펄스의 판독에 숙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책에는 정존용량법이 있고 아크반사법, DK법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자료들을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건전상의 정존용량과 사고상의 정존용량을 비교하여 사고점을 산출한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하고. X1분의 X2, C0분의 CX. 이겁니다. 그게 나중에 계산이 되면 이와 같이 아까, 똑같이 계산됐는데, X1일 때 C성분하고요. X2일 때 C성분. 그럼 여기는 건전상이고 여기는 사고상이겠죠? 사고상의 정존용량하고 아까처럼 X자로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이 수식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정존용량도. 단, 여기 보시면 이제 지락시에는 안 됩니다. 정존용량법은. 왜냐하면 지락이 되면요 땅하고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케이블의 정존용량이 변화가 됩니다. 땅이 케이블의 정존용량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게 안 되고 단선 사고에 간편한 측정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락은 측정이 안 되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머레이르프법 한번 볼까요? 수백 볼트 정도의 저압 머레이 부부, 수천 볼트 이상의 고압 머레이 부부 나와있죠. 아까 지락 저항에 따라서 저압 고압 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수백 볼트고 수천 볼트입니다. 저압 고압이라는 게 바로 그게. 예, 지락 저항이 높으면은 전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항값이 크니까 그땐 전압을 좀 높여줘야지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지락점의 저항에 따라서 고압을 쓰거나 저압을 쓰는 거고 그때 이제 고장점을 태운다는 얘기죠. 버닝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확실하게 이게 왜냐면 잘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압을 걸어가지고 그 지점에 전류가 흐르게끔 해가지고 그 지점을 태우게 되면 접촉이 더 잘 되겠죠.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저항값을 더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건전상, 고장상 단락을 시키고 R1, X에 똑같죠? 여기 수식은 빠졌지만 아까 그 수식별로 해가지고 R2분의 R1이면은 여기분의 여기. 그 수식은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1% 정도다. 일선지락 고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도 많고 조작 및 운반도 용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지락저항, 고장점의 버닝은 뭐냐 이거죠. 송전 케이블에서 고작 시 지락저항이 너무 높아서 고장점의 위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락저항을 저하시켜서 고장점을 측정한다. 그때 고장점을 태우게 되면은 고장점에 탄화물이 생겨서 지락저항이 저하게 된다. 아까처럼 아까 지락점의 저항이 높은 경우는 아까 머레이 루프에서 고압조합을 하는 부분이 결국 이 버닝을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펄스 레이더법 여기 보시면 단락 또는 지락. 단선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일단 단락 또는 지지락인데 정파형, 플러스 파형, 또 마이너스 파형, 역파형이 된다. 케이블 끝이 단선된 경우 정파형이 되고 케이블 끝이 지락된 경우 역파형이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지락이 되면 반파가 된다고 그랬죠? 단선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정파가 된다고 그랬죠? 정파라는 거는 위에서 파형이 갔다가 위로 돌아오는 게 정파고요. 위로 파형이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역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들을 더 추가로 그려주시면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답안지 없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고장 케이블의 고주파 펄스를 인가하고 임피던스 변화점에서 반사되어 온 반사파의 진행 시간을 측정하여 고장점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L은 2분의 VT죠. 요게 이제 피레기에 이제 또 나오죠. 피레기에서. 피레기를, 피 보호기계에서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V분의 2SL 해가지고 나오죠. 그때 2분의 VT 요 수식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시험으로 나왔었죠.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이게 108이네요. 10의 8승인데 30만 킬로미터를 오타가 난 겁니다. 그냥 10의 8승은. 빛의 전파 속도 30만 킬로미터거든요. 전자의 속도도 30만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움직이면 요 끝에 있던 놈이 움직여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일렬로 세 가지가 톡 밀면은, 도르래처럼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넘어뜨리는 것도 보면 드드득 해가지고 끝에 가서 넘어질 때는, 넘어지긴 하지만 늦지 않습니까? 얘도 하나씩 움직이는 겁니다. 다.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이 끝에 있던 놈이 움직이니까 빛의 속도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전파 속도가. 근데 얘는 전파 속도니까 뭔가 인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채워져 있던 그 끝부분에 있던 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매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주로 고장점에 습기가 많은 장소와 대지간 저항이 작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거죠. 아까 저항이 크면은 이런 것들이 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아까 그래서 머레이 루프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점이 크니까 지락점을 태워가지고 한 거죠. 여기 고장 지점까지 거리를 자동 계산하여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아까 지금 측정하고 판독하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TDR, 아까 보셨죠? 오실로스코프처럼 된 거, 가방처럼 돼가지고 조그맣게 건전 케이블, 고장 케이블. 자, 이것도 똑같이 2분의 VT, L은 돼 있고요. 아크 반사법은 뭐냐 이거죠. 케이블의 고장점,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TDR 해가지고 사람이 뭔가 이제 귀에다 듣고 이제 지나가면서 음파 듣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음에 케이블 고장점 탐지 방법에서 이런 내용들의 앞에다 그림을 딱 갖다 그려주셔도 좋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케이블 고장점을 측정하는 거다. 자, 아크 반사법은 케이블 고장점과 대지 간의 임피던스가 높은 경우 펄스 반사가 미약하거나 전혀 없으므로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지 발생 기기를 병행하여 고장 측정을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서지를 뭔가 제너레이터 시키는 거죠. 아까처럼 이게 약하다 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한다니까 서지를 힘이 강한 놈을 딱 튼다는 거죠. 아크 반사법이라는 게 뭡니까? 아크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아크를 발생시켜서 반사돼 오는 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똑같은 거죠. 머레이 루프법, 펄스 반사법, 그 다음에 아크 반사법, 이런 것들. 형태는 똑같은 겁니다. 뭔가 갔다가 돌아온다, 갔다가 돌아온다. 근데 머레이 루프법은 저항만 가지고 하는 거고, 펄스는 펄스를 보내는데 저항이 낮았을 때,
이 아크 반사법은 펄스 레이더법으로 잘 안 낼 때, 그때 서지 발생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잘 받아들이게끔 하는 법. 디케이법은 뭔가 감소하는 건데 트래블링 웨이브. 아크 반사법으로도 고장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요거로도 지금 뭔가 쌌는데도 고장점이 잘 안 된다. 그럼 DC 내전압기를 이용해서 고장점의 플래시오버, 섬락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아까 버닝하고 똑같죠? 뭔가 일으키는 겁니다. 아크를 인식해가지고 그때 이제 파형을 좀 더 아크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아까처럼 서지는 아크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파형만 좀 더 센 거를 보낸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파형을 센 게 보는 게 아니라 전압을 걸어가지고 아예 거기서 아크가 발생되게끔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파형을 찍어가지고 고장점 거리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디케이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DC 부분이 인가가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림은 똑같은데 여기에 인가되는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네 가지 요소 다 아시겠죠? 케이블은 똑같습니다. 머레이를 뽑으면 뭐라고요? 여기다 검유계를 답니다. 저항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저항을 조절해가면서 딱 같아지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몇 킬로미터다 나온다 이거죠. 그럼 펄스 레이더법은 오실로스코프처럼 쓰는데 저압이냐 고압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아크 반사법은 이 펄스 부분으로 잘 안 될 때, 그때 좀 더 서지를 발생시켜서 아크를 발생시킨다는 얘기고, 이 아크 가지고도 안 되면은 이제 디케이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플래시오버를 이용해서 산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파이오닝 핀포인팅이네 이거는. 머레이르프 펄스 레이더 아크 반사법으로도 계략적으로 고장점을 탐지한 다음에 그 정확한 고장점 위치를 찾기 위한 법. 서치코일, 방전탄비법, 음향법, 전이법, 이 중 음향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저주파를 싸가지고. 그래서 이 고장점 탐지는 단지 음향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소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다. 왜냐면 외부 소음에서 가청주파 쓸 때 여기에 뭔가 그 잡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시면은 대충 어디쯤인지 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 이제 펄스를 발생시키고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끊겨진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소음이 나고 여기까지는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는 또 자기장이 또 나오죠. 음향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장까지. 왜냐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위에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락이 나거나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 동결두유 탐지법. 이거는 OF 케이블, 일반 케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매설물 탐지기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를 이제 보면서 이제 엑스레이처럼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 탐지되어 있다는 걸 보고 이제 같이 병행할 때 하는 거죠. 왜냐면 루트를 모를 때 정확하게. 근데 보통 보면은 케이블 루트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뭐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다 있기 때문에 그 관로 부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뭐 같은 것도 박아놨죠 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온식 감지기 이런 거, 가스 탐지기 이런 거는 안에 매놀 같은 데서 쓰는 데들도 있고요. 이런 정도가 있고요. 케이블 보호 대책.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진동, 환락, 방제, 내래, 외부 이상연합에 대해서 번개로 보호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피레기를 설치하는데 케이블은 분명히 땅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또 피레기를 설치하냐? 이런 부분을 의아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들어오는 부분에, 왜냐면 피레기 설치 조건 4가지 중에 보시면 가공지선과 지중선로에 만나는 지점에 피레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분명히 피레기가 방전이 됐을 텐데 그 맨홀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맨홀 안에 또 피레기를 설치하냐 이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아까 이상파가 투과를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반사 투과를 하면서 이 안에 케이블 그 접속점에서 어떤 전압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보호장치 부분을 중간에 또 하게 됩니다. 전연통 보호장치, 뭐 CCPU 이런 것들 달게 됩니다. 케이블 내부에서도. 그래서 내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진동 부분은 아까처럼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뭡니까? 교량이 지나가면 흔들리겠죠? 네, 철도, 고가철도, 변압기 직결형, 변압기도 우웅하고 진동이 일어나죠? 이런 쪽에서 케이블 입상부 이렇게 연결 부분에서는 어떤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고무입니다. 고무, 방진제. 고무로서 충격을 흡수를 해준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잡아준다든가. 왜냐면 흔들리는 부분이 진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진동이라는 건 뭔가 이제 고유 진동 주파수가 생기는 부분이 뭔가 잡아주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그걸 더 많이 잡아주면은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게 진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짧은 데서 일어나봤자 이 선 짧은 거 가지고 흔들어봤자 얼마나 진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이 길면은 좀 흔들면은 천천히는 되지만 저주파 진동은 되지만 이렇게 그 스네이크 배열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진동이 폭이 커지니까 그게 중첩이 되다 보면 나중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단말체를 중간에 10m마다 돼 있다 그러면 5m로 줄인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내진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진 케이블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가 케이블 고유 진동 주파수와 진동원 주파수의 공진을 회피하게 한다. 그럼 케이블도 여기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고 얘도 주파수 대역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어떤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해서 금구류로 잡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되겠죠. 방제가 화재를 방지하는 게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제 트러블에 포설하고 접속부에 방제제, 방제 테이프, 방제도를 방제 시트를 설치한다. 3, 4호 같은 거 보시면은 3, 4호 케이블은 이렇게 방제 트러프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케이블을 넣어놨습니다. 아예. 중요하니까. 화재가 되더라도 이 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근데 1호사는 방제되어 있는 건 제가 못 보고요. 1호사는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22,900은 상부에 또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3, 4호는 다 방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민수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보면은 22,900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방제 케이블을 안 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 도료로 해가지고 막 열심히 바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비쌉니다. 메타당 몇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메타당 몇만 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FR 케이블 같은 거, FR CNCOW 케이블 같은 것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400 여기 FR CNCOW 있죠. 파이어 리더넌트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CNCV 케이블에 폴리올레핀 외피를 적용하여 난연성을 강화한 케이블로 전력구동 화재에 취약한 것을 적용한다. 이게 FR을 붙이면 그겁니다, 지금. W는 수밀. 아까 케이블 안에서도 수트리라든가 이런 것들 발생한다고 그랬죠? 워터프루프 해가지고 물에 좀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수트리가 덜 나겠죠? 왜냐면 근처에 습기가 많거나 어떤 물에 잠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케이블 이렇게 해놓으면요 ELP관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갔지만 땅에 있다 보니까 빗물이 오면은 그 안에 그 ELP관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졸졸졸졸 쫓아오다 맨홀에 찹니다. 그럼 나중에 맨홀 뚜껑 열어보면 물 차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중 펌프가 다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도 팔 때 보면요 수중 펌프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밑에 공간을 내다가지고 거기 수중 펌프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왜? 물을 펌프질하려면 물이 어느 정도 당겨져 있어야지 펌프가 되죠. 옛날에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물 할 때 이거 하죠. 이게 그냥 나옵니까? 뭔가 물이 있어서 압력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 가져와서 거기다 집어넣고 펌프질하면 그때부터 나중에 물 나오죠. 걔네들도 맨홀 안에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접속 후에 방제제, 격리판, 격리벽, 자동소화 설비 이런 급유 장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모래를 충전하고 방제 테이프, 방제도를 넣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죠. 오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일을 끓려면 모래 성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불 끌 때. 기름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을 붓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름은. 물하고 상극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기름은. 덮어버리는 부분이 뭡니까? 다 모래를 덮죠. 모래를 덮어서 공기하고 차단을 시켜주면 불이 꺼지니까. 그리고 모래가 이제 잘 안 타기 때문에 불이 또 옆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활락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활처럼 떨어진다. 그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 변화를 일으켜서 내부 응력이나 신축에서 경사지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현상. 케이블 제조를 할 때도 케이블 옆으로 안 만들고 엘리베이터 공장처럼 이렇게 위로 만든다고 그랬죠? 왜? 도치에다가 내부부 안전증 감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련체 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무를 감는다고요. 녹여가지고 폴리에틸렌 이런 거를. 그럼 감아놓으면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려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를 여기서 씌워놓고 얘를 식히는 동안에서는 수평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수직으로. 수평으로 가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렸다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얘가 굳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좌우, 상하로 해가지고 어떤 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만 가게 되면 분명히 그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균일하게 안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제조해 놓고 나서 걸어놨는데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쏠리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뭔가 좀 당겨줘야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거기서도 스네이크 배설을 해가지고 하중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방지 대책을 보시면은 여기 스토퍼를 달아준다. 끝에를 잡아주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지 못하게끔. 아까 보면 케이블 끌 때 어떻게 되죠? 폴링 아이, 폴링 그립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것처럼 스토퍼 같은 건 앞에서 이렇게 딱 그 잡아주게끔 돼 있습니다. 또 상단에서 고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스프링을 달아서 뭔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얘가 그 진동을 흡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중간 고정 방식, 핸들이라는 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근데 핸들은 제가 못 봤고요. 다 전력구만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전력구에서는 그 밑으로 한 13층 내려오더라고요. 지하 13층으로. 근데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스네이크 배설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 고정 방식처럼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다.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스네이크 배설 하듯이 내려오고 중간중간에 저기 금구류로 다 잡아져 있습니다. 거의 층마다 하나씩 다. 내래는 아까처럼 내서지가 되는데 절연체 보호, 철탑 접지 및 이런 부분을 접지를 한다. 케이블의 절연은 강화한다. 병행지선을 설치한다. 방식치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CCPU, 케이블 커버 프로텍션 유닛 해가지고 요거는 매뉴얼 같은 데 보면은 그 접지선이 있습니다. 양쪽 끝에 3m, 2m, 10m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에 옵셋을 줘가지고 연결했죠. 수평으로 조인을 했을 텐데 그게 NJ, IJ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절연통 보호 장치 달고 해놨는데 연가를 시켰을 수도 있고 크로스 본딩을 시켰을 수도 있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절연통 보호 장치하고 비슷한 부분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접지선을 묶어가지고 내려온 게 바로 그게 피레기입니다. 근데 그 피레기를 접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를 양단에 2개를 달기도 하고 하나를 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교재를 보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CCPU는 그걸 그냥 3개짜리를 하나로 해가지고 외암 같은데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소형 피레기는 작습니다. 한 주먹 있죠? 요거보다 좀 작은 그런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요. 그런 거에 시커먼 게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 있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 이건 큰 건 없고요.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어떻게 됐냐 이 얘기인데